키워드는 Security Policy and Laws입니다. Security Policy and Laws에 대한 첫 번째 발표는 디지털 신뢰를 위한 정부의 역할 모색에 대해 디지털 보안정책 포럼의 신뢰제도 분과위원이신 한림대학교 안정민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신뢰 분과 발표자 한림대학교 안정민입니다. 지금부터 디지털 신뢰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핀테크, 공유 플랫폼들 디지털 영역으로서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용자들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신뢰가 디지털 전환의 기본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생소한 용어는 아닙니다. 디지털 전환은 네트워크 통신의 발달로 변화하는 우리들의 생활 방식, 소통하는 방식이라던가 이동하는 방식, 구매 및 서비스를 하는 방식 등의 변화를 의미하고 우리의 모든 정보는 디지털화되어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단말기를 통해서 사이버 세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데이터가 정확하다,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안전하다라고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뢰란 이렇게 이용자가 현실과 직결되는 사이버 세상에서 사이버 공간이 안전하다라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디지털 정보를 신뢰할까요? 기술에 대한 신뢰, 안전하게 프라이버시가 보호되고 있다라는 신뢰, 네트워크의 전송부터 설계까지 기술적, 물적 시설을 통해서 현실 세계가 안전하게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완전한 사이버 세계를 신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이버 보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이버 보안은 디지털 신뢰의 기반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결국 디지털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성장을 기반으로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용자에게 24시간 365일 사이버 세상이 안전하다라는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 또 이런 안전한 플랫폼을 위한 정부의 과제는 무엇인가를 디지털 신뢰 분과에서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신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사이버 보안이 어떻게 디지털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사이버 전쟁 중이죠.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폭탄 하나 터뜨리지 않고도 한 국가의 기반시설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포면적인 사이버 전쟁의 그 목적은 여론 조작이나 협박, 자금 조달, 선거 개입, 개인정보 탈취, 다양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언제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하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는 목적의 해킹입니다. 해커들이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그 정권에 대한 정당성을 의심하고 또 굴복하고 정복의 기회를 삼는 그런 해킹을 우리들이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 간의 신뢰를 붕괴시키고 또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이버 공간을 보호하는 것과 신뢰를 구축하는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이 다 필요하고 가능한데요. 먼저 사이버 공간의 보호를 위해서 왜 사이버 보안이 중요한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올림픽 게임 작전입니다. 21세기 최초의 사이버 무기 스택스넷을 이용한 해킹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사건이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첫째는 해킹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 게임 작전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작전으로 이란의 핵무기 시설을 파괴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웜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격의 목표가 되는 순간 언제든지 어디든지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현대 사이버 전쟁의 최초의 기습 공격이라고 보기도 하는 사건입니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 사태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었죠. 전 중앙정보국 소속 스노든이 미국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을 폭로한 사건인데요. 이것은 그 미국의 외교적인, 국제적인 관계에 타격을 줬습니다. 그냥 우방국들에 대한 어떤 도감청이 발각이 되면서 서로의 갖고 있던 신뢰관계가 붕괴되는 그러한 타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해킹은 다양한 목적과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했던 2014년 그 인터뷰 영화 제작사인 소니 픽처스 해킹의 배우자로 북한이 지목이 됐었는데 이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해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 역사상 최악의 정보 유출 사건 중에 하나였던 2014년, 2015년에 걸친 그 인사관리 해킹 사건. 이거는 미국 정부가 장기간 해킹됐다라는 사실을 몰라서 대대적인 또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정부에 일을 하고자 지원을 했던 신원조회를 동의했던 2,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의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2015년) 크리스마스쯤에 우크라이나 서부 전체에 전기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푸틴이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요. 그냥 클릭 하나로 온 도시를 마비시키고 전기를 끊을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의 공포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사람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군복을 입지 않은 전사를 파견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2016년 그 미국 선거뿐만 아니라 2008년, 12년 러시아는 미국의 선거 때마다 용이한 사이버라는 용이한 침투 방법을 사용해서 사회를 교란시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트윗이나 페이스북 포스팅을 올려서 당선에 유리하도록 돕고 그러한 광고들이 만들어졌었는데 이미 인터넷 미디어가 손쉽게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갈라놓는다라는 장점 아니면은 그러한 특성을 잘 악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대한 불신은 결국 플랫폼 전체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키고 이러한 것들은 또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경우도 당선되고 난 이후에야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었고 그 여파로 나라가 혼란했던 것도 몇 해 전의 일이라서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솔라윈드 사건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미국 사이버 정책에 전환점을 제공한 최악의 공급망 공격 사건입니다. 아직도 그 피해 규모가 집계되지 않고 있고 이제 무서운 것은 너무나 많은 환경에 다양한 환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죠. 2011년 농협 전산망 침투부터 시작해서 KBS, 한국 수력 원자력 해킹, 대우조선해양 해킹 때는 군사기밀까지 빼앗아갔다, 이렇게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최근에 노태우 전 대통령 조문 뉴스를 가장한 그 뉴스까지도 지속적으로 해킹을 시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사이버 보안에 신뢰라는 개념이 함께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나 투표를 방해하는 그런 해킹은 표면적으로 보면 동기가 굉장히 단순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러한 해킹은 내부를 분열시켜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나 금전적인 이유로 그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예를 봐도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거야 라고 선언하는 어떤 심리전이 깔려 있는 거고요. 그 스노든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이제 미국 기업들이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미국이 국가적으로 다른 나라와의 신뢰를 잃은 것도 또 하나의
손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미국이 중국 화웨이 장비를 쓰면은 중국에게 정보가 다 유출이 된다라고 걱정을 하는 것처럼 미국 너희 회사를 쓰면은 너희 서비스를 쓰면은 백도어가 열려서 미국 정부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가지 않느냐라고 하고 퇴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떤 미국 정부와의 협력에 대한 잠재적 비용이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가 기업만의 문제이냐 아니면 국가의 문제이냐? 2014년에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 국장이 CBS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기업에는 두 부류가 있다. 중국의 해킹을 당한 기업과 아직 해킹을 알아차리지 못한 기업.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회 연결망은 민간 기업이 소유하고 있거든요. 증권이라던가 통신, 에너지, 금융 시스템이 다 민간 기업인데 얘네들을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이런 네트워크들을 보호한다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비록 이러한 사회 기반 시설들이 민간에 소유되어 있다라 하더라도 해킹의 공격을 받으면은 그 타격은 사회 전체에 오고 이제 정권을 위협하게 되는데 사회 어느 한 구석만 뚫리더라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대의 보안을 강화하려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사이버 보안은 국정원이 책임을 지고 해킹들은 과기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담당을 하는 거야라는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요. 다양한 융합적 차원의 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또 민간 기업이 일조를 해야겠지만 민간 기업이 어떠한 옵션을 가질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정부가 고민을 해서 제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미국도 같고요. 그래서 최근 지난 7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협업을 강조한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아까 모두에 디지털 신뢰를 보호하는 것과 신뢰를 구축하는 것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방은 필수적이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의 신뢰 상태로 가져가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일반 경찰들이 거리 질서를 유지하듯이 국가가 사이버 경찰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간에 맡겨 놓아야 하는지 민간에게 일임했을 때 국가의 개입은 어느 정도가 합리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시점입니다. 특히나 사이버 공간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은 더욱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디지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가장 먼저는 정부의 사이버 정책 그리고 그 권한이 투명하게 실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의 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우려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수집하는 정보, 그 다음에 공유하는 정보들이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있고 투명하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통제장치가 분명히 마련되어야 할 거고요. 그러한 통제장치가 제대로 기능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것이 실시 이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시행 전에 얘기가 더 많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디지털 신뢰 분과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021년 인터넷 법제도 포럼 연구 성과에 대해 인터넷 법제도 포럼 회장이신 중앙대학교 김성천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발표 함께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법제도 포럼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천입니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형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2021년도 올해 인터넷 법제도 포럼 연구 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이제 첫 번째 포럼 현황 전반적인 거 말씀드리고 올해 주요 연구 성과 말씀드리고 그리고 향후 어떻게 운영이 되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차례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법제도 포럼이 만들어진 거는
2009년도니까 한 10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이제 포럼이 처음 만들어진 거는 이제 그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점점 이제 중요하게 되면서 이게 법적 규제 영역 내로 들어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터넷이라는 이제 그 정보통신망의 기술적인 측면하고 법적인 규제 측면하고가 이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하는 목적으로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원래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발표회가 이제 1년에 12번 해야 되는데, 이제 여름에 혹서기를 피해서 좀 쉬다 보니까 1년에 대략 한 10번 내지 11번 정도 매달 연구 발표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터넷이 이제 모든 곳에 점점 더 잘 연결이 되어서 이게 이제 그 그러니까 그 컴퓨터라는 통신기기 사이에 이제 연결뿐만 아니라 이제 사물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물의 이제 연결.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제 사물 인터넷을 넘어서 이제 만물 인터넷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그러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이제 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안전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이게 안전이라는 것을 확보를 하려면은 비용이 이제 증가가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능한 한 이제 비용을 줄여서 이윤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보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 추구, 이윤의 극대화를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그냥 놔두면은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는 게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거고, 그래서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법적으로 규제를 해가지고 안전을 확보하도록 강요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비용이 증가가 되고, 이제 비용이 너무 증가가 되면은 이게 경쟁력, 특히 이제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러면 이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를 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비용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유지하는 그 문제하고로 이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규제라는 측면이 한 가지가 이제 먼저 대두가 되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이 이제 지능을 해야 된다는 측면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얼마 전까지는 이제 지능법제하고 규제법제를 둘로 나눠가지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발표도 하고 이제 연구 토론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지능법제는 참 그게 모든 법이, 지능을 위한 법이 만들어지면은 처음에는 이제 지능에 관한 요소만 들어가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제 규제 요소들이 자꾸 이제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규제법제로 바뀌게 되는데, 이제 정보통신망법이 이제 대표적인 예죠. 처음에는 이제 그 우리나라 인터넷을 이제 활성화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게 지능법제가 아니라 거의 규제법제라고 이제 그렇게 보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완전히 그 단계는 이제 진입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자율주행이 지금 자동차가 한 1단계 정도까지는 이제 자율주행, 그러니까 그 차선을 벗어나지 않게 하고 앞차 부딪히지 않게 하고 뭐 그 정도로는 이제 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점점 단계가 높아져 가지고 완전 자율주행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이거가 이제 그 운전자가 운전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으로 이걸 어떻게 규율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을 하는데 법 제도가 이게 장애물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제 이런 문제를, 예를 들면 그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인터넷 법제도 포럼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있는 사람들만으로 이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이제 산업계라고 하는데 이제 이 산업이 이제 뭔가 생산하는 산업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정보통신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산업이어서 이제 뭐 기간통신 사업자를 비롯해서 이제 기간통신 사업자들은 이제 다 들어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대부분 다 들어와 있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산업계 쪽에서 이제 주로 이제 변호사들, 대외 협력을 담당하는 이제 변호사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요새는 이제 그 각 법무법인들이 이쪽에 이제 많이 그러니까 고객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법무법인에 있는 변호사, 그리고 이제 산업계에 있는 변호사들, 실무자들이죠. 그리고 교수들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한 50명 정도. 전에는 이제 뭐 한 100명까지도 가고 그랬었는데 너무 많아서 이제 상당히 줄인 게 지금 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인터넷 법제도 포럼 뭐 이제 쭉 이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뭐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사물 인터넷 IoT라든가 자율주행, 블록체인 관련, 그리고 AI, 지금 이제 AI가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아직 이제 AI가 이제 약한 인공지능 단계에서 강한 인공지능 단계까지 아직 넘어가지는 않았는데요. 자, 이게 그 코로나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코로나 이후로는 저희들이 그 비대면 온라인 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속 온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번 연말 12월 10일에 있는 총회는 이제 대면 회의가 가능해진 뭐 그런 상태라서 대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이게 그 역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이게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다면 어쨌든 이제 비대면 사회로 갈 가능성, 그리고 비대면 사회가 이제 대면 사회와 비대면 사회가 이제 서로 중첩이 되고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비대면 사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인터넷을 중심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더욱이나 이제 그 인터넷 법 제도를 연구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뭐 계속 현황 얘기가 나오는데 그 네 번째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자, 이제 AI를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법제도를 어떻게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게, 지금 이제 AI가 이제 대두가 되면서 AI가 이제 점점 이제 사람을 닮아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기 귀찮은 일들을 기계를 시켜서 이제 해 나가던 것이 이제 점점 더 이제 귀차니즘이 심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하는 것까지 이제 AI한테 맡기게 된다. 그럼 이제 AI가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환경에 적응을 해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원래 그 프로그래머가 코딩해 놓은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AI의 행위를 누가 책임을 지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AI가 지금 그 그러니까 심하다기보다도 이제 굉장히 위험한 AI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제 그 리퍼라는 이제 무인 공격기, 그러니까 하늘에 떠다니면서 이제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공격기들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로봇이 나오는데, 그 행위들을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를 이제 법적으로 저희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번 연말 세미나에서 이제 그 법인격을 인정을 할 것이냐 뭐 그런 문제들도 이제 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은 이제 그 연구 성과 얘기가 나오는데요. 연구 성과를 이제 그 대중과 공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학술지를 발간을 하고 있는데, 이번 연도 21년도부터는 연간 3회 발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말에 몰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제대로 잘 유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3번 나누어서 발간을 하고요.
그리고 장차 이걸 학술지로 연구재단에 등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학술지로 등재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귀찮은 일이 생기긴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연구 성과를 작성을 해가지고 게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원고료가 중요한 것보다는 이제 연구 업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술지로 등재를 하는 게 이제 그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책자로도 발간이 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그 올리고, 그래서 연구 성과가 이제 공유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인터넷 법제 분야가 워낙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측면 때문에 이제 그 발간 횟수를 늘리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11월 달에 7차 원래 회의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여름에 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차 그리고 그 코로나 때문에 조금 출발도 좀 늦어지고 그래서 7차까지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올해 그 연구를 한 거를 이제 주제를 이렇게 모아 보면은 대략 뭐 이 정도인데요. 보시면 이제 세 번째 디지털 산업의 법적 이슈 보시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블록체인 토큰 같은 경우에 이게 그 중앙 통제형 통화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를 만드는 이제 근본 기술이 되는데, 이렇게 그 분산 디자인, 개방형 표준, 이것이 이제 중앙 집중형 폐쇄형 표준보다 우수한 측면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계속 발전을 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해나가야 되는데, 혁신과 발전을 방해를 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앙 집중형 통제 장치보다는 이게 이제 훨씬 더 그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화폐제도, 통화제도랑 관련해서 이제 법정 통화에서 규제를 벗어나는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뭐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계속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그 디지털 신원 확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디지털 신원 확인이 이제 그 단말기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래서 계속 연구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이건 이제 지난달에 이제 발표했던 건데요. 그 디지털 플랫폼 관련해서 로톡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가 이게 이제 그 사건 수임을 해오는 사무장 역할을 하게 된다면은, 그럼 이제 변호사법 위반인데, 이게 이제 장차 로톡과 같은 이제 리걸 플랫폼이 계속 들어올 건데, 이걸 어떻게 규제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그 소유권이라면은 이제 그 권리 중에서, 민법상의 이제 권리 중에서 이제 물권에 해당되는데,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법 규정이 없으면은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그러니까 그 민법상 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슈들을 저희들이 1년 동안 쭉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갈 것이냐 하는 건데, 기술 발전을 항상 법제도가 뒤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발전을 법제도가 선도를 할 수는 없는 거라서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방해는 하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적절한 법제도를 형성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Security Policy and Laws의 마지막 발표입니다. 디지털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이버 보안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법제연구팀 윤주연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발표 함께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법제연구팀 윤주연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디지털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이버 보안 법제 개선 방안 연구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 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 다양한 ICT 관련 법률을 근거로 인터넷,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제연구팀은 ICT 분야 입법 및 정책 동향을 조사하여 매월 인터넷 법제 동향을 발간하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 분야의 법제 개선 방안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주요국의 사이버 보안 법제도 최근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법제의 시사점을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가 본격화 일상화되면서 새로운 주류 문화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 전반의 디지털 가속화로 인해서 사이버 위협도 전방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버 위협은 국민과 기업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고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을 만큼 가깝고도 실질적인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해외 각국에서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보안 전문 기관을 통해서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먼저 EU의 사이버 보안 전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EU는 2012년 12월에 사이버 보건력 구축 및 사이버 공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5월에는 사이버 보안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는데요. 사이버 보안법을 통해서 유럽 연합 내에서 통용되는 ICT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단일한 디지털 시장 조성을 목표로 사이버 보안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애니사를 유럽의 사이버 보안 전담 기관으로 격상하고 상설 조직화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 보안 지침 개정을 논의 중입니다. 일명 NIS 지침이라고 하는데 동지침은 주로 주요 기반시설 감독을 위해서 2016년 8월에 제정돼서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은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서 의무를 좀 더 강화하고 EU 회원국들의 사이버 보안 격차 해소 및 사이버 보건력 강화를 위해서 사이버 보안 전략을 채택하고 담당 기관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또 정보 공유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입니다. 독일은 EU의 사이버 보안을 리드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에서는 올해 10월에 새로운 사이버 위험 및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또한 입법상으로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는데요. 독일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 보안 관련된 법률들이 있는데 이 법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IT 보안법이 있습니다. IT 보안법이 2015년에 마련이 되었는데 올해 21년 5월에 다시 이 IT 보안법을 강화하는 형태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독일의 연방정보기술보안청 권한을 강화하고 또 주요 기반시설 운영자에게 의무를 확대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국토안보법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이버 보안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최근에 입법화된 내용, 주요 법률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그동안의 많은 논의를 거쳐서 사이버 보안 공유 체계를 마련하는 사이버 보안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연방 공공기관들 중심으로 공유를 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연방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IoT 기기 보안을 위한 IoT 사이버 보안 개선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국가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고 얼마 전에는 통신 장비의 공급망 보안을 위한 보안장비법 제정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2014년에 사이버 보안 기본법을 제정하였는데요. 이 법률을 통해서 사이버 보안 전략 본부 등 추진 체계를 마련하였고 16년과 18년 2차 개정을 통해서 사이버 보안 협의회를 창설하는 등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21년 9월에는 새롭게 또 사이버 보안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본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디지털 청을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혁신 정책에 보안 대책을 함께하는 내용을 주요 전략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6년 국가 사이버 공간 안전 전략을 발표하고 같은 해 네트워크 안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네트워크 안전법은 중국의 대표적인 사이버 보안 관련 법률입니다. 이후 19년 암호법 그리고 21년 데이터 안전법을 제정하여서 중국의 사이버 보안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암호법은 상용 암호에 대한 검증이라던가 안전성 평가 관련된 규제 조항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안전법은 데이터의 등급별 유형별 안전관리 제도, 위험관리 제도, 비상대응 제도, 그리고 수출관리 등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역시 2018년 사이버 보안법을 제정하였고 올해 10월에 또 새로운 사이버 보안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외국의 최신 입법 동향을 통해서 주요 4가지 측면에서 국내 법제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 기반 보호 및 공급망 보안 강화입니다. 해외 각국에서는 국가 기반 시설을 위협하는 공격이 증가하고 하면서 주요 기반 보호 및 주요 기반 시설에서의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통과된 보안 장비법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EU를 살펴보면 EU는 NIS 지침 제안을 통해서 기존의 필수 서비스 제공자와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중요도에 따라서 필수와 중요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필수 영역의 적용 대상을 10개 영역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인프라 부문에서는 클라우드 사업자나 데이터 센터 사업자 또 포함을 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수나 중요 사업자에게는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주요 기반에 대한 공급망 보안 강화 관련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기반 시설 운영자는 사이버 보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 등 중요 구성 요소를 최초로 사용할 때는 연방 내무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할 때는 제조업체로부터 전 공급망에 걸쳐서 신뢰할 수 있다는 보증을 받아서 첨부를 해야 합니다. 연방 내무부는 이 제조업체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위 화웨이 조항인데요. 이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명령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통해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지정은 최근에 그 확대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각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해당 시설이 실제 지정 필요한지에 대한 절차적인 검토,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고 현행 지정 권고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위원회의 지정 권한 강화 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지침이나 분석 평가 기준 등의 공급망 보안 위협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제시함으로써 시설의 어떤 관리 기관이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하는데요. 현재는 자체적으로 관리기관이 평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관련 기관이 모의 훈련을 실시하거나 긴급 수준 점검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IoT 보안 강화입니다. IoT 기기들은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 주요국에서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IoT 기기 보안 강화를 추진하고 또 관련 인증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U의 사이버 보안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연방기관이 사용하는 IoT 기기 외에도 일부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IoT 기기 보안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하고 디폴트 패스워드 설정을 금지하는 그런 입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 12월에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IoT 기기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서 정보보호 지침이나 보안 인증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자율적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향후 IoT 기기가 어느 정도 보편화되었는지, 또 이용자 수라던가 보안 수준 실태, 그리고 IoT 기기에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입을 피해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보안 조치를 의무화하거나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 IoT 보안 인증을 받도록 강제하는 방안들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안 취약점 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독일에서는 소위 해커 조항이라는 제도를 법제화하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연방정보기술보안청이 화이트 리스트, 연방시설, 주요 기반시설,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 등을 화이트 리스트 대상으로 하여 이 대상에게 포트 스캔이나 허니판 운영을 통해 보안 취약점을 탐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 취약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정부가 보안 취약점 점검 기술 지원을 하거나 신고 포상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근거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기업이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서 스스로 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촉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침해 사고의 위험도 등을 고려해서 IT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정부가 보안 취약점 점검을 하거나 침해 사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개선 보안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침해 사고 대응력 강화입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기존의 공공 분야나 주요 기반 중심의 보호 체계에서 특정 민간 기업으로 기업의 보안성 책임을 확대하는 입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등 특별공익기업이라는 제도 개념을 새롭게 신설해서 특별공익기업은 보안사항을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중대한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해 사고로 인해서 중대하고 긴급한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통신사나 미디어 기업에게 직접적인 조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 분야 침해 사고 대응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기업은 선언적으로 대응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의 침해 사고 원인 조사나 분석, 대응에 관한 권한도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침해 사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기업 및 정부의 사후적인 대응 조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해 보이고 침해 사고 관련 대응 기관 상호 간에도 정보 공유 활성화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해외 주요 국가들의 최신 사이버 보안 법제 동향을 통해서 국내 법제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디지털 시대로 본격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법제는 만들어진 지 체계가 잡힌 지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제도들이 실효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재검토해보고 디지털 안전과 신뢰를 위해서 어떠한 입법 과제가 있는지 논의해볼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